안녕하세요. 미술로 생각하기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미술로 사고력 키우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술로 즐겁게 공부해 볼까요? 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세상과 소통하기, 어떻게 세상과 그림책으로나 아니면 어떤 미술 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동기에서는 우리가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기에서는 우리가 시대 분석학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럼 우리와 아이와 즐겁게 공부해 볼까요? 에 관한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초점 그림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신생아 태어났을 때, 요람에다가 혹은 놓여있는 곳에다가 그림들을 이제 모빌처럼 해놓잖아요. 그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눈에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눈의 위치를 잘 잡을 수 있게 사물을 잘 바르게 볼 수 있게 인도해주고 시각적인 훈련을 하는 하나의 소통작용으로 그림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색깔 구분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색깔, 그래서 검은색과 어두운 하얀색, 딱 그 두 가지 색으로 일단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태도 아주 단순한 것부터 그 다음에 좀 모양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이런 초점 그림으로 아이들과 처음부터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이가 지나고 앉기 시작하면 우리가 촉감놀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아이가 입에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뭐 곡식 가지고 만들어 놓기, 그리고 어떤 요구르트 병이나 어떤 빈 병에다가 콩이나 어떤 곡식들을 넣어서 흔들어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진흙이라든지 흙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술 활동이라든지 체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전 이런 모든 활동 사실 시각적인 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미술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 이제 검은 콩 같은 경우에는 검은 콩도 있고 하얀 콩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낭콩도 있고 색깔이 다 다르죠.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입으로 가져가거나 어떤 손으로 만지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 그리고 이제 감각을 좀 훈련시키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흙 같은 것도 만지면서, 모래를 만지면서도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손에 느껴지는 일종의 촉감이라든지, 그리고 냄새,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조형 원리까지도 이게 지식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그 전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켜켜이 쌓아가는 과정을 미술 활동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면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며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엄마와 부모님과 혹은 보호자와 함께 하나하나 세상에 이루어진 물질들을 탐색해 가는 과정들을 미술이 같이 경험하고 있다, 같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이제 그림을 놀게 하잖아요. 혹은 문화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시키게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감 발달에 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아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미술 활동을 할 때 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없는 놀이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온몸을 다 써버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하나의 그 장면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사진을 넣었습니다. 뭐냐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수채화라든지 어떤 미술 도구들을 쓰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의 많은 색상을 아이들과 함께 보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빨루초라든지 단순한 색깔 가지고서 그걸 혼합되면서 겪어야 되는 과정도 있지만, 이제 문화 DNA로 하는 것, 문화 DNA처럼 하나하나 아이들이 변화된 것을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세팅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색깔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놀이에 관한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감각적인 세상을 넓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이도 굉장히 큰 것,
전지 사이즈 이상 혹은 전지를 한두 개 더 넓혀서 큰 폭으로, 그리고 물감도 최대한의 많은 색상을 아이들이 스스로 가지고 놀게끔 하게. 그리고 붓 같은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가 이렇게 어른들처럼 소근육이 발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막 힘껏 막 바닥에 놓기 때문에 붓은 부드러운 것도 좋고 비싼 붓이 아니어도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거친 것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이가 자유롭게 내가 표현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색상을 보거나 물을 섞거나 혹은 물을 섞지 않거나 혹은 찐득한 느낌이나 풀어진 느낌이나 그걸 경험하면서 아이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 오감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조금 더 이제 커가면서 학습이라는 것을 이제 부모님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말이 통하게 되니까. 그럼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혹은 놀이를 통해서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과정을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이제 그 학습이라는 것이 연계되면서 우리가 지점토라든지 이제 클레이 같은 걸 아이들과 놀게 되는데, 손을 직접 만들어서 형태감을 배울 수도 있지만 도장같이 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학구열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그 틀에 클레이를 하면서 어떤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한글이라든지 영문이라든지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배우는 학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형태에 관한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게 학습이 아니고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연출된 거니까 이렇게 예쁘게 색이 되어 있겠죠.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이 색이 다 섞이죠. 그래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게 된 상황을 예쁘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죠.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아이가 예쁜 색을 만져보고 다른 걸 겪어보면서 색이 바뀌는 것을 인지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원인과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켜켜이 쌓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이 되면서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 우리가 아이가 아까 그렸을 때 그 아이가 그렸을 때 처음에 보면 그냥 자기 멋대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냥 멋대로 그리는 거지만 아이는 다 생각하고 있죠. 자기의 머릿속에는 무엇인가를 그리고 있고 그게 머릿속에 구상하는 것 실제로 발현되는 거라고 본인이 만족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하고 불안치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경험해 보다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형태라는 것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죠. 처음에는 동그라미로 하나의 인물이나 사람을 표현했다면 이제 분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곤충처럼 머리, 가슴, 배로 나누는 것처럼 머리, 몸통, 다리, 발도 나눠져 있죠. 그리고 팔도 뻗어 있을 때 어떤 구분이 되어 있고 접혀 있을 때 어떤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손은 몇 개의 손가락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얼굴은 어떠한 구조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표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고 세상을 분석하고 있구나라고 중간에 이제 파악을 하시는데 그림이 하나의 큰 발달 과정의 순서를 이해하고 엄마들이 이해하거나 아니면 체크해 볼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미술의 하나의 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유아기 때로 정리한 건데요. 유아기 때 그림과의 하나의 표현 기법은 세상과의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질감을 배우고 색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형태, 그리고 냄새, 그리고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렸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왔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표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미술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학습이라는 것에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학습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사고력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그 기술을 이제 그림책이나 이야기, 명화, 이제 시대 분석가기로 나눠놨는데요. 제가 이제 발달 순서, 연령대대로 이제 순서대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책은 어떻게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라는 얘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은 그림을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과학적 사고를 표현하는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화 같은 것을 재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화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커가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대 분석하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 중고등학생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다른 사물과 혹은 다른 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책 같은 경우는 엄마가 고마워 그리고 엄마 언제 와 그리고 피리 부는 소년은 이제 명화예요. 그걸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그림책 살펴보기를 먼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랑 어렸을 때 많이 읽어주던 동화책이에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림 이제 하나의 큰 장면이 있지만 일부를 이제 제가 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책에 쓰면 전체를 보는 방법도 있고 부분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그림책 같은 경우는 3, 40페이지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뭐 20페이지 이내로 다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장면만 봐도 한 페이지만으로도 한 3, 40분을 같이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면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라든지 그러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냉장고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어느 지역이나 그 상관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직 3살에서 한 6살? 그 사이까지는 이러한 질문들이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 그리고 이 상황과 같이 우리 집에는 어떠한 게 비슷한가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엄마가 먼저 싹 훑어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그림이 잘려지긴 했지만 커피포트는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하면 아이가 이제 그림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따로 뭐 숨은 그림 찾기라고 찾을 필요는 없고 그걸 책을 다시 살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책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커피 엄마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는데 여기는 커피는 어디 숨어 있을까? 그리고 여기 좀 딸리겠지만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 혹은 우리 동물이 하나 있는데 어떤 동물이 이 그림 안에 숨어 있을까? 라는 이야기로 질문을 통해서 이제 탐색해 보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의 또 다른 장면인데요. 그래서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집에도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집에도 비슷한 내용은 또 어떤 게 있고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아이가 혹은 A라는 친구 A가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여기도 바나나가 있는지 모르겠네? 혹은 어떠한 색이 여기 있지? 어떠한 색을 먼저 찾는 거죠. 뭐 노란색을 찾아보자. 그러면 요 테이블 위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숨어 있는 알파벳이나 숫자 같은 것도 있고 빨간색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숨은 그림을 이제 엄마가 보시기에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제시해서 아이랑 하나 탐색해 보는 과정을 겪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사실은 따져보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도 지금 같이 찾아보시고 한번 미리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먼저 한번 분위기를 탐색해 보시고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게 좀 차별화가 될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이 이제 두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나눠져 펼친면을 봤을 때 그럼 한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한쪽 글에는 반듯반듯 꼼꼼한 걸 좋아했다는 거 그리고 아기자기 알록달록하게 꾸미는 게 좋다는 것에 대한 그한 굉장히 단순한 글이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을 아이에게 인지시키거나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듯반듯 깔끔한 거면 이 상태가 반듯반듯 깔끔한 거다라는 것을 그림책 안에서 찾아주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책을 읽다가 주변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요거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반듯하게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아이가 종합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게 한두 번의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 아이가 이것들 맛을 습득하게 돼요.
체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자기 알록달록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록달록하다고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학습시키지 않고 평소에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장면이죠. 우리 보통 다 이런 장면을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안경도 있고 티아라도 있고 가방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같이 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경우 아이가 직접 이 장면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원하거나 꾸미고 싶은 걸 가져와 똑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5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 읽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즐기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랑 책을 읽는 게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엄마랑 재미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하나 더 확보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연계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곰인형이 있거나 토끼 인형이 있거나 이런 인형 비슷한 인형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는 어떤 인형이 몇 개나 있을까 하고 다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책이랑 친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림을 꼼꼼하게 보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해볼까? 우리도 할까? 한번 누구도 해볼래? 엄마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대비를 주기 위해서 아이가 꾸미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꾸밀 수도 있죠. 이번엔 엄마가 꾸며볼 거야 라고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되게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림이잖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또 아이와 또 이런 것을 흉내내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애칭을 갖고 있죠. 이 인형들에 대해서. 그럼 누구도 데려와서 한번 먹여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뒤에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뒤에 싱크대에 붙여있던 아까 보셨던 알파벳이나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숫자 다시 그쪽으로 넘어와서 그 숫자가 여기에도 있는 똑같은 장면인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혹은 이게 무슨 숫자인지 이게 무슨 문양인지 무슨 알파벳인지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혹은 아까 똑같이 빨간색이 어디 있는지 초록색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책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책은 이제 아이들의 책을 보기 시작하는 첫 단계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나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빨리빨리 넘어가서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부분이 중요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전에 저희 아이와 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뭐냐면 실제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낙서도 하고 되어 있죠. 그럼 보면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더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뭘 싸주거나 바깥에 놀러 가는 걸 되게 체크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느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책은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이제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넘기다 보면 찢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걸 학습하는 걸로 보지 않고 그림책은 학습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책과 친해지고 놀이하는 수단. 그리고 한 번의 그림책은 한두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반복해도 좋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어렸을 때 특히 유아기 때 새 책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중고 서적도 깨끗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아이와 자유롭게 놀게 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전집을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 전 사실 전집보다는 하나하나 엄마가 골라가면서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 것은 책장에 놓여 있을 때 그림책이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전집도 그렇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크기, 그리고 다양한 그 표지를 가져야 아이들이 흥미를 느껴요.
너무 엄마가 보기에, 어른이 보기에 딱 깨끗해 보이는 건 아이들한테 이렇게 흥미를 느끼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고는 싶지만 아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특히 유아기 아이들하고 놀 때는 반복적으로 10번, 20번, 30번, 그리고 찢으면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엄마들은, 어른들이 보기에 이게 지저분한 선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아이들은 이걸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상황에 대한 맥락이나 그 상황을 연상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저분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 많이 본 것 같죠? 또 붙이고, 사실은 한 번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붙였어요. 여기 또 뗐다 붙인 자국이 있죠? 이것도 헌 책을 산 게 아니고 새 책을 산 건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보았다.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즐기는 책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엄마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크면,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엄마가 고마워라는 책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가 계속 옆에서 있어주는 단계지만, 이 그림책에서 나오는 건 조금 더 발달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표지입니다. 그래서 표지를 보면 엄마 언제 와? 라는 이 제목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엄마는 예쁘게 입고 어디를 가고, 아빠와 아이들은 되게 아쉬워하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담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재미나게 본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은 엄마 아빠 없이 하루와 보낸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책입니다. 한번 이걸 안 보셨다면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주제는 같아요. 이거는 한 페이지 이제 펼친면에 딱 요것만 써 있어요. 요것만 써 있고,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랜만에 외출하는 엄마. 아이들은 실망하고 아빠는 불안해하죠. 엄마는 굉장히 설레어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을까요? 이 장면이 너무 와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닿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큰 분들이면. 그래서 아이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불안하죠. 아빠도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근데 엄마는 이 세 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표정과 상반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노래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도 집중되어 있죠.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꾸미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엄마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책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엄마가 이제 나가고 나면 아이들과 놀아줘야죠. 근데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놀아줍니다. 근데 실제로 엄마들은 최선을 다해 놀아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놀아줘야 되니까 체력을 안배할 수 있는 이제 지혜가 생기죠. 근데 아빠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말 타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도 되어주었던 것 같죠. 그래서 강아지도 같이 합세를 해요. 그러다가 아이는 놀아도 끝이 없고 아쉬워요. 동생은 만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빠와 강아지는 이미 지쳤어요. 그래서 결국에 놀다 지쳤는데 아이는 계속 아쉬워요. 무엇인가 아쉽고 아빠는 너무 힘들어요. 강아지도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빨리 와, 여보 빨리 와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상황을 보면, 엄마, 이 아빠가 어떻게 아이들과 또 놀아줬구나, 그 시간은 어떻게 되었구나 라는 걸 살짝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고, 나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용시켜 보는 것도 재미있는 책 읽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 그 앞표지, 그리고 면지라는 것이 있는데, 면지가 뭐냐면 첫 번째 앞표지 이렇게 넘기면 그 본문이 나오기 전에 연결되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면지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놔줬는데, 지금은 그 면지 앞에 하나의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처럼 무엇인가 내용을 적어 놓기도 해요. 그림을 그려 놓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유튜브에도 보면 띠지나 면지를 가지고 어떻게 같이 그림책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그림을 더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더 다양하게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그림을 몇 개 올려놔 봤습니다. 이것은 색깔 손님이라는 책인데요. 본문 여기 면지예요. 이쪽 면이 표지가 되어 있고 여기 넘기면 이제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건이 전개되기 이전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집은 분위기가 어떤가? 어떤 것을 살펴보기보다 분위기를 누가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끝에 면지예요. 이야기가 여기 아까 반대로 이쪽에 본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기가 이제 표지, 겉표지, 뒷면 표지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앞에 아까 봤듯이 어두운 면이 있고 내용이 전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면지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본문을 보고 나면. 그럼 여기에서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전과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색이 들어가면서 어떤 면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지를 아이와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지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양이가 최고야 라는 그림책인데요. 사실 요거는 앞뒤가 사실은 면지가 똑같아요. 하지만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도 30분, 1시간을 놀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놀아주냐면 생각하시는 대로 고양이의 종류를 탐색해 본다던가 혹은 고양이의 이제 생김새 모양을 유추해 본다든가 혹은 이제 퀴즈를 내는 거야. 내가 보는 고양이는 어떠한 모습과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 찾아봐. 하고 서로 퀴즈를 낼 수도 있고 각 고양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 같이 탐색해 볼 수도 있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주인은 어떤 모습일까 혹은 다른 고양이와 얘는 형제일까 아닐까 뭐 쌍둥이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면 이제 화가 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양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어떠한 내용 얘는 왜 이렇게 고개를 하고 있을까? 무슨 일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아이가 질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질문하고 탐색을 하면 거기에 엄마가 부모님이 혹은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이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사전 조사라든지 인트로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본문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더 그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책을 보는 것을 되게 즐거워하는 수단 그리고 부모님과 혹은 보호자와 같이 놀 수 있는 놀이의 수단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책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뭐 모바일 많이 주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 되면 굳이 나중에 이제 커서 책을 바라봐라 하지 않아도 책을 꺼내서 읽자고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책에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크면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놀아줄 수 있는가, 같이 사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것은 아까 하기 전에 이제 나왔던 건데, 이것은 제가 아이들은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해봤던 이야기인데, 글을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이제 글을 써도 좋고 아니면 이제 좋은 글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한 장면 꾸민 것만 발췌하셔서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한다던가 해도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사실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돼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하나 숨어져 있는 단어를 핵심 단어를 놓치지 않게 하는 능력을 점점점 키울 수 있어요. 글은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재를 주고 다른 건 이미지는 아무것도 안 주고 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만 주고 그림을 한 10살짜리 아이가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표현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친구는 배경 부분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인물 표현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단계가 넘어가면 두 개 다 빠지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게 한 번에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잘 그리나 못 그리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렇게 그려봤으면
한 좀 나중에 한 번 더 똑같은 제시문을 주면 그 아이는 또 다른 걸 볼 수 있거든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식을 얻으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림이라는 것은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각적 표현일 수 있다.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재미나게 즐겁게, 그리고 아이도 재밌지만 학습적인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사고력을 키우는 수단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화 재분석학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리 부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인상파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이 그림은 사실 배경을 삭제하지 않아 이제 구체화시키지 않고 인물의 포커스를 잡도록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되게 분석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미술 비평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소녀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누구이고 혹은 소녀인 수도 있잖아요. 소년일까? 소녀일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지. 피리 불고 있어요. 그럼 왜 피리를 불고 있지? 연주자인가? 독주회를 하고 있나? 혹은 모델인가? 혹은 뭐 장기자랑을 하고 있는 건가? 혹은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건가? 일단 다양한 생각의 꼬리를 무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일까? 진짜 나이가 뭐 연령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나이일 수도 있지만 성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어른들이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 아이는 거기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반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형제는 있을 것 같니? 몇 명이나 있을까? 만약 형제가 있다면 몇째일까? 그 이유는 뭘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가 지겨워가지고 신경질을 내거나 그럼 멈추면 돼요.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아 얘가 요쯤에서 이런 질문에 반응을 한다. 아 요쯤 되면 반응을 싫어하는구나. 그걸 이제 맥락을 이제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일까? 도시에 살고 있을까? 시골에 살고 있을까? 혹은 어느 시기에 어느 세대에 살고 있을까? 나이가 조금 더 이제 든다면 뭐 30년, 2000년대 혹은 뭐 1900년대, 1800년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수업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 이제 한두라고도 진행할 수 있지만 팀 작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팀 작업을 할 때 아이들끼리 분석을 하는 거죠. 팀 발표를 하듯이. 그러면 이 아이가 살고 있는 것에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살고 있는 마을을 구성하는 지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로 이제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예쁘게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도 명화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 분석학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조금 학년이 높아야 돼요.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그냥 보고 즐기는 거였고, 그 다음에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였고, 지금은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과정을 넣은 것은, 이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고교 통합제로 바뀌기도 하고, 학점제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교과목으로만 하는 시대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다국가 시대가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창의 융합 인재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만 하고 과학만 해서 그건 이제 영작권에서 과학교로 이제 과학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인재상은 맥락적인 거 보고 통합적으로 보는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에 교육 방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하나의 교육 제시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보고 하나의 과정,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과 학생이라면 경제학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경제학을 분석해 보는 거.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력을 키우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들을 해야지만이 그런 인재로
클 수 있는 이제 기본 소양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좀 어렵게는 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는 거죠. 자료를 찾고 작품을 제작하는데 작품에 대한 정의는 그림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시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했던 예시를 보여드리면 일단 저는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상황이나 맥락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문화 산업에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세계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시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이제 미술하는 친구라면 서양화 친구라면 그림, 전체적인 맥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던가 혹은 패션에 관심이 있으면 그 시대의 패션에 관심 있는 거를 인지하고 거기에 풀어낸다, 주제를 찾는다던가 어떤 친구는 과학 기술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으면 과학 기술이 어떻게 다른 것과 융합할 수 있고 발전해 왔는가에 관한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 제작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시대와 컨셉에 맞는 작품을 제시하고 자료를 찾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것, 그 과정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것.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제 제5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됐을 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많이 봤죠. 그래서 온라인, 줌 수업도 온라인 수업도 사실은 강제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이 이제 제시되었고, 그리고 IoT 같은 거, 이제 집 밖에서 집에 있는 카메라, 뭐 CCTV를 조절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커튼이라든지, 전자기기, 맥락에 다 연결돼서 구상을 할 수 있는 것들, 굳이 집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로 다 볼 수 있는 거,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자료를 제시하고 아이디를 찾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보다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들을 주제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인 스스로 찾고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예시로 같이 조사하는 걸 도와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작품을 만든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학종에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SNS에 하나의 과정을 올리도록 합니다. 자기가 어떤 과정을 했는지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를 쌓아놓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하나 훈련되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수업했던 학생의 이제 결과물인데요. 20세기 뭐 1차, 2차, 뭐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제 이 친구는 미술하는 친구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뭐 철학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간단하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리고 패션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의 전쟁은 어떻게 됐으면 1, 2차 세계대전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산업혁명 때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였고 어떠한 세계가 환경이 이루어져 있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부분에 관심 있구나. 여러 가지 내가 조사를 하면서 내 관심사는 어떤 거구나 라는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진로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충분히 이제 사실은 교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이제 끌고 가는 힘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 이제 예시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걸 조사했는데 영상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본인이 깨달았죠. 원래 있었지만 내가 진짜 관심 있구나.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영상도 많잖아요.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광고 영상도 있고 하지만 나는 어떤 부분에 관심 있구나. 이런 스타일에 내 관심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샘플로 예시로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바에 맞춰서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1960년대까지 이제 시대별로 오다가 이 친구는 1960년대 흑인 저항과 인권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고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떠한 작품을 구상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은 나는 26살이었고 나는 인종은 흑인이야. 나는 빈민가의 가난한 화가야. 그래서 나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 거야 라는 가상의 본인을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스타일의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이제 샘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그걸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종이도 어떤 종이를 쓸 것이고 사진이나 자료나 글씨체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도 세련되거나 현대적인 것보다 그 당시에 맞는 작품 표지의 책 표지도 이런 식으로 나는 나올 것 같아 라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부분은 그냥 보면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건축에 관심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친구는 사진에 관심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사진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본인이 이제 자료를 찾아본 거고, 그리고 공간의 분위기라든지 어떠한 그 건축의 사조라든지 그런 걸 보고 이 자료를 찾아서 나는 이걸 샘플로 어떠한 생각을 있고 사진과 맥락을 연결시켜서 자료를 작품 구상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에 올려라 해서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조사를 하였고 이러한 샘플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SNS에 하나하나 올리면서 자기의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게 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미지 조사됐고 그 이제 문헌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다시 SNS에 하나하나 과정으로 올리기 시작하죠.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미술이라는 것도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과학적인 기술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 세계사라든지 역사라든지 기술 발달 혹은 수학적인 거랑 뭐 다른 매체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는 그 학생이 어느 거에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맥락을 다르게 본인이 방향을 전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그 다른 교과목과 연결시키면서 하나하나 주제를 잡아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했던 건 해시태그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키워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주제에 맞춰서 단어를, 키워드를 넣을 때 해시태그를 어떻게 넣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이 뭔지에 따라서 해시태그에 들어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도 해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이제 대학생 가서 하는 것보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제 같이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학습 태도나 교수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림책 살펴보기,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을 표현하기, 이것은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했지만 그림을 혹은 글로 표현하기,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이야기를 수학으로 표현하고 과학으로 표현하기, 혹은 그림을 수학으로 표현하기에 대한 것을 조금 다르게 여기에 이제 가로치기 해서 거기다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 해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화라는 건 이제 재분석하는 거, 우리가 이제 특강 1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것들을 분석하는데 그것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제시할 수 있고 재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하는 과정까지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럼 요 분석학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이랑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지도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일 수 있다. 이것은 하나하나 하나 이제 그림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하나 모든 것이 사고력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 교수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이 사용되는 법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아동기 때는 우리가 그림책을 어떻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청소년기에서는 문학적 작품이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혹은 전체 맥락을 통해서 시대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결과를 해석하거나 작품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